자, 이제부터는 매뉴팩처링, 기공물 제작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내에서 기공하는 것들인데요. 여기 이 절삭 가공기가 있고, 여기 그게 있죠.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주로 지르코니아와 PMMA 밀링을 하고 있고요. 이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티타늄은 외주를 줍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쓰는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나 아니면은 뭐 스크류 리테인드 크라운 또는 브릿지는 다 뭐 원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 기공은 거의 100% 모델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안 만들어 본 지 몇 달 된 것 같아요. 이 세라믹 밀링기는 없어서 인레이 같은 것들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D 프린터로는 거의 뭐 서지컬 가이드만 뽑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서 서지컬 가이드를 뽑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잠깐 꺼놨어요. 자, 이건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동시에 디자인하는 과정인데요. 너무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넣었습니다. 조금 빨리 지나가셔도 됩니다. 요건 이게 스캔바디인데요. 이 스캔바디 라이브러리고 이거는 스캔한 스캔바디입니다. 요거 두 개 점을 이렇게 딱 찍어주면 두 개를 이렇게 중첩을 시켜서 마치 픽스처 레벨 임프레션을 뜬 것처럼 이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일단 적당히 크라운을 여기 프리 디자인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프리 디자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버트먼트를 한번 디자인을 하게 되죠. 뭐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라든지 마진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 다 뭐 알아서 잘 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뭐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어버트먼트 잘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보철을 세밀하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뭐 보철 디자인 하다 보면은 뭐 방금 어버트먼트 디자인이 좀 잘못됐나 싶으면 다시 돌아가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 세부적으로 교합도 조절하고 콘택도 조절하고 외형도 조절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걸 타블렛을 써서 펜을 대고 하는 것처럼 해서 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마치고 나면 이거 얘네 또 돌아가네요. STL 파일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방금 두 개를 동시에 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그 어버트먼트의 STL 파일과 크라운의 STL 파일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개 파일이 동시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두 개 파일을 동시에 기공모를 만들지는 잘 않아요. 보통은 기공소에서 이 커스텀을 만들고 모델에 그걸 끼운 다음에 그거 스캔해서 그 위에 이 크라운을 많이 만들죠. 만약에 이걸 동시에 그냥 두 개 같이 밀링을 한다 할지라도 보통 내면 조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구강 내에서 뭐 하긴 어렵고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이 구강 스캐너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픽스처 레벨로 그냥 기공소로 떠서 보냅니다. 기공소에서 알아서 맞춰오죠. 임상과 입창에서는 1회법입니다. 근데 이게 모델이 없다면, 모델 풀이라면 먼저 픽스처 레벨로 뜨고 커스텀 워트 만든 다음에 그걸 입안에 놓고 스캔해서 뜨면은 뭐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개를 그냥 동시에 제작했는데 그게 잘 맞다면 스캔 한번 하고 동시에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동시에 만들었을 때 잘 안 맞아서 문제죠. 왜 잘 안 맞냐 하는 건 커스텀 어버트먼트 제작 방식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매뉴팩처링 중에서 절삭 가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절삭 가공 반대말은 뭐 부가 가공 정도 될 테고 3D 프린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CNC라는 거는 컴퓨터 수치 제어의 준말인데 이 형상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는 걸 파트 프로그래밍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이 파트 프로그래밍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줘서 그 수치 데이터를 만들고 그 수치 데이터를 밀링 머신으로 보내면 밀링 머신에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가 그걸 해석해서 깎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 기계를 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제작 방식을 말한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요즘에는 매드맴이 아닌 이상 우리 쓰는 거 전부 CNC죠. CNC 아닌 거 없습니다. 자, 이 CNC 공작 기계 중에서 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건 이 밀링 머신입니다. 이 밀링이란 건 원주의 커팅 엣지가 있는 툴.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여기 원주에 이렇게 날이 붙어 있죠. 커팅 엣지가. 요거를 뭐 엔드 밀이라고 하고, 이건 뭐라 그러더라? 아, 예, 이건 사이드 밀이죠. 사이드 밀이라 하죠. 이거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라인딩이란 거는 여기 이런 카바이드 버가처럼 생긴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버처럼 연마제가 붙은 툴로 깎는 거를 그라인딩이라고 합니다. 뭐 거의 비슷해서 같이 부르기도 하지만 구분을 하자면 밀링은 카바이드 버, 그라인딩은 다이아몬드 버로 깎는 거고, 이 밀링으로는 요런 재료들을 많이 깎고요. 그라인딩으로는 요런 재료, 주로 세라믹류, 좀 표면 경도가 있는 것들을 많이 깎아요. 자, 이 밀링 머신에다가 툴 체인저, 뭐 2mm, 2mm 버, 뭐 1mm 버, 뭐 0.6mm 버 이런 걸 알아서 알아서 갈아가면서 깎아주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오토매틱 펠릿 체인저, 그러니까 뭐 디스크 체인저 같은 것들이 달려 있으면, 뭐 요렇게 돼 있으면은 사람이 붙어 있지 않아도 24시간 장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세 개가 합쳐진 거를 여기 머시닝 센터라고 불러요. 요즘 대부분의 밀링기는 이렇게 툴 체인저는 달려 있고요. 요 재료 체인저는 좀 큰 장비에 달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롤랜드 52DC 뭐 이런 장비죠. 선반 가공이라 그러는데, 이 선반 가공은 우리가 직접 할 일은 거의 없는데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이 밀링 머신은 이렇게 이 버가 회전을 하는 건데요. 이 버가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거 환봉이라 그러는데요. 라운드 바라 그러죠. 이 환봉이 재료가 돌아요. 재료가 돌고 날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이걸 바이트라고 불러요. 이 바이트 주변으로 요게 돌아가는 거를 터닝 한다 그러거든요. 터닝을 우리가 선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삭을 하는 장비를 레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이 바이트의 환봉을 피딩한다. 이빨이 먹을 수 있도록 피딩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죠. 이 참 영어 표현들이 가만 보면 좀 유머러스하고 뭐 해학이 좀 넘치고 그러면서도 뭔가 핵심을 찌르는 그런 표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한글이 아니라 오리지널 이 원어로 알아놓는 것도 좀 좋습니다. 자, 선삭 터닝이 선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환봉이 회전하는 건데, 환봉을 회전시키다가 딱 멈추고 버가 가서 깎아주는 거. 그래서 선삭 가공과 밀링 가공을 같이 하는 거를 우리 터닝 센터라고 부릅니다. 좀 이따가 전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타 분류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건식, 습식 가공이 있습니다. 당연히 습식 가공은 물이 나와서 뭐 식히고 윤활하고 하는 거죠. 이때는 좀 발열이 심한 밀링이나 아니면은 그라인딩, 이거 세라믹 주로 깎는다 그랬잖아요. 표면 경도가 높여서 또 발열이 심하거든요. 그런 걸 깎을 때 이런 웻 밀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요런 재료들. 그리고 메탈 커스텀 어부트먼트 깎을 때 물이 나옵니다. 이 지르코니아도 이렇게 웻 밀링을 할 수는 있는데, 요거를 신터링을 시키려면은 건조를 잘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많이 깎는 기공소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밀링, 건식 밀링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건식 밀링 하는 재료들은 뭐 요런 재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밀링 자유도에 따라서 뭐 몇 축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좀 이따가 스핀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버 또는 툴이 꽂히는 자리를 일단은 스핀들이라 하고요. 걔가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재료를 깎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방향을 XYZ로 하면은 3축이라 얘기를 하고요. 버가 XYZ로 움직이는데 재료도 움직이면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4축이 되고 두 방향으로 움직이면 5축이 됩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요즘 나오는 장비들은 이 4축 디스크 98파이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아까 저희 기공실에 쌓여 있는 동그란 디스크 원판들 봤죠? 이 디스크 밀링은 주로 5축, 옛날에 4축 장비도 있었는데 5축 장비가 디스크 밀링을 하고 이 블럭 밀링을 4축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요즘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측 장비도 동시 우측이 있고 3 플러스 2축이 있는데 이것도 동영상을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제 밀링 머신이 동작하는 걸 촬영한 건데요. 뭐 똑같은 밀링 머신이지만은 그 작동 방법을 달리해서 그 밀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캠 소프트웨어에서 설명할 템플릿을 다르게 한 건데요. 여기 좌측은요, 뭐 일단 물이 안 나오니까 건식이고 PMMA이고 이게 그 카바이드 버처럼 생겼으니까 밀링입니다. 그라인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얘가 지금 그 이게 스핀들이잖아요. 스핀들이란 건데 이게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테이블이 앞뒤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수평 방향의 운동, 뭐 병진 운동이라 그러나요? 이 수평 방향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디스크가 돌고 있잖아요. 이 디스크가 도는 것도 그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고, 여기 중심으로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나?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XYZ 방향의 회전의 두 방향 해서 5축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밀링 머신이지만 이쪽에 템플릿을 달리한다 그랬었잖아요. 3축으로 깎는 거는 좀 보시면은 이 디스크가 회전을 하지 않죠. 회전하지 않고 이 스핀들이 위아래와 좌우로 움직이고 테이블이 앞뒤로 움직이는 이런 방식으로 밀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5축 중에서도 여기 왼쪽은 5축 중에서도 동시 5축으로 밀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같은 동시 5축 장비지만은 3 플러스 2축으로 밀링하라 이렇게 그 템플릿을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3 플러스 2축과 동시 5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동시 5축은 방금 여기 동영상이었고 3 플러스 2축은 이런 식으로 3축으로 일단은 깎아요. 깎은 다음에 그 얘를 약간 돌려 가지고 또 깎고 그 다음에 또 돌려서 깎고 뭐 요쪽 이 방향으로도 또 그 돌려서 깎고 3축처럼 깎지만 다 깎고 나서 디스크를 돌려서 다시 깎고 그걸 반복하는 것이 3 플러스 2축입니다. 동시 5축과 3 플러스 2축의 차이를 아시겠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건 같은 밀링기, 그 제 밀링기는 5축 건식 밀링기인데요. 템플릿을 지정함에 따라서 3축으로도 깎을 수 있고 5축으로도 깎을 수 있고 3 플러스 2축으로도 깎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이건 소프트웨어 캠을 사용하는 동영상입니다. 하이퍼덴트고요. 일단 깎으려면 그 재료를 불러와야 되는데 요거를 여기 블랭크 로딩이라 부르고 있네요. 이 블랭크를 로딩하고 나면은 요렇게 그 깎은 구멍, 이미 깎은 구멍이 보이죠. 거기다가 아까 만든 기공물의 STL 파일을 불러옵니다. 요거를 파트 로딩이라 불러요. 요 보면은 기공물이라 안하고 부품이라 하고 있잖아요. 파트를 직역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기공물을 이 디스크에 배치를 하고 커넥터 위치, 이거 커넥터라 그러는데요. 커넥터 스프루처럼 생겼죠. 커넥터 위치랑 이 사이즈도 잡고 그렇게 해서 밀링된 레이아웃을 잡는 걸 네스팅이라고 합니다. 네스팅. 그리고 지금 이 단계는 그 어떤 방법으로 밀링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많이 있었죠. 이걸 템플릿을 선택을 한다고 부릅니다. 3축으로 깎을지 5축으로 깎을지 번은 어떤 사이즈까지 깎을지 요거는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5축으로 깎는데 외면은 0.6mm 버까지 깎고 내면은 1mm 버까지 깎는 뭐 그런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템플릿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시간과 품질이 달라집니다. 이 템플릿을 잘못 선택하다가는 버도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 선택한 거에 따라서 여기 눌렀죠.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해요. 공구 경로 계산이라 하죠. 요거를 파트 프로그래밍이라 한다 그랬었죠.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는데 제가 편집해서 짧아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 아까 STL 파일이 만들어졌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NC라고 적혀 있네요. 이걸 NC 파일, Numerical Control인데요. 수치 제어란 말이죠. NC 파일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을요, 그 저장되어 있던 경로에서 이렇게, 이게 그 밀링 머신의 컨트롤 패널이거든요. 이렇게 컨트롤 패널로 보이면 밀링을 시작한다고 나오고 몇 분 걸린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뭐 조금 이해가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건 요즘에 제가 쓰는 밀박스라는 캠 소프트웨어에서 네스팅한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덴트하고 비슷하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공물을 같은 밀링 머신으로 깎더라도 캠 소프트웨어가 다르면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똑같은 프린터에 똑같은 PC를 쓰더라도 포토샵에서 출력하는 거랑 그림판에서 출력하는 것이 품질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캠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수치가 있네요. 동영상을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 수치들이 막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 XYZ 수치가 보이네요. 이 XYZ 이거에 따라서 밀링 머신의 스핀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스핀들이란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말로는 주축이라고 합니다. 이 툴의 장착에 사용되는 회전축을 스핀들이라고 하고요. 이 스핀들이 몇 RPM으로 돌 수 있다, 어떻게 고속으로 돌 수 있다, 이런 게 밀링 머신 스펙의 일부죠. 하지만 아무리 고속으로 돌 수 있어도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적절한 RPM이 있고 그걸 컨트롤을 잘 하는 게 캠 소프트웨어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게 툴이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뭐 아무리 오축 가공 막 아무리 틀고 해도 가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게 NC 데이터라고 그랬죠. 아까 파일로만 있던 거.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조금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아까 STL을 캠 파일로 캠 소프트에서 돌리고 나면은 요런 NC 데이터라는 게 나왔고 그거를 밀링 머신으로 보냈잖아요. NC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요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밀링기는 해석을 해서 요렇게 움직인다 하는 거를 요 그림에서 이 동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 NC 데이터라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거는 하이퍼덴트에서 만든 NC 데이터인데요. 이게 그 NC 데이터를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거를 파트 프로그래밍이라 했지 않습니까? 프로그래밍, 여러분 뭐 옛날에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 많이 있죠? 베이직이나 C, 그리고 저처럼 옛날에 공대에서 배운 사람은 포트란, 뭐 그렇게 옛날 사람도 아니지만 그거 다 문법이 있었잖아요. 이 데이터도 다 문법, 요런 문법에 따라서 쓰여진 겁니다. 요거는 행번호죠. 요거는 행번호고요. 요 1에서부터 이렇게 쭉 행번호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F 얼마, 뭐 G 얼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키워드인 거예요. 키워드여서 예를 들어서 F100이면은 뭐 100만큼 이동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 다음에 만약에 S가 있다면 몇 RPM으로 돌아라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너무 극초반이라서 이게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네요. 여기 XYZ 이건 분명히 좌표일 테고요. 여기 G면은 여기 준비 기능이라 했으니까 뭐 어떤 뭐 90번 준비를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분명히 이런 거를 다 알고 이런 거를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저는 못하지만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면은 이 캠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그 밀링을 한다 하는 거를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뭐 복잡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컴퓨터가 이걸 자동으로 해주기 전에는 이걸 직접 문법에 맞춰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키보드로 치는 것도 아니고 천공기, 여러분 천공기 아세요? 펀칭머신, 그게 표시해서 기계에다 집어넣었다 하네요. 아유 후덜덜하죠. 자, 이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캐드캠의 기본적인 워크플로우입니다. 또 정신이 없네요, 슬라이드가. 여기 스캐너에서 스캔한 다음에 디자인 파일로, 디자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STL 파일이 될 수도 있고 DCM 같은 자체 포맷이 될 수도 있어서 어쨌든 보내면은
여기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그 결과물은 STL 파일이 될 수 있고 똑같은 말을 하네요. STL 파일이 될 수 있고 또 자체 파일이 될 수도 있죠. 그거를 이거 뭡니까 이거 캠 소프트웨어로 보냅니다.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캠 소프트웨어로 보내면 이렇게 요걸 짜죠. 이걸 NC 데이터죠. NC 데이터를 짭니다. 이걸 파트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랬고 그거를 여기로 보내면 얘가 열심히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밀링을 하게 되죠. 아, 여러분 이거 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다 이게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보람이 있죠. 자, 요거를 보면은 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습식이죠. 그리고 이 스핀들, 이거 스핀들이란 거 이제 되시죠. 아래 위로 움직이고 또 요것도 왔다 갔다 하고 어쨌든 이게 XYZ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좀 이따 회전할 거거든요. 회전했네요. 그러니까 회전 한 방향으로 해서 사축이다. 그리고 이거 다이아몬드 버고 다이아몬드 바로 하니까 그라인딩이고 세라믹이죠. 요거 다 이제 이해되시죠? 요거는 세렉의 기본 과정인데요. 좀 시끄러울라 그러네. 이게 당연히 물 나올 건데요. 이거 습식이고요. 그리고 사축의 그라인딩인데 스핀들이 두 개라서 그 교환면이랑 내면 그 동시에 깎는 압도적인 세라믹 밀링 속도를 자랑합니다. 시끄러우니까 좀 끕시다. 이 세렉이 세라믹의 독보적이라는 건 이런 기계 성능, 이 더블 스핀들이라는 기계 성능도 있지만 분명히 캠 소프트웨어의 노하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뭐 NC 데이터를 보면 그 노하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했잖아요. 이 제가 알기로 이 세렉에서는 이 NC 데이터를 이 캠 데이터를 유저가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대비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모 회사의 그 어버트먼트 제조 과정이고 이게 터닝 센터입니다. 보시면은 요게 돌아가면서 이 바이트에 깎이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안 돌아가는데 여기에 구멍을 뚫고 있죠. 이거는 드릴링인데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이 환봉이 돌아가는 거를 터닝 선삭이라 했었고요. 이 지금 선삭하고 있네요. 이거 바이트고요. 이 선삭에다가 이게 멈췄을 때 옆에 툴이 가가지고 깎아주는 거 지금이죠. 밀링 이런 걸 조합한 거를 터닝 센터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요거는 NC 데이터가 막 지나가네요. 이제 여러분들 이 동영상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방금은 사축이네요. 자,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자, 요 잠깐 정지를 시킨 다음에 이제 밀링 다 했는데 이거는 여기 헥스의 육각까지도 이 기계에서 이렇게 깎아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요게 톡 해서 탁 잘라서 떨어뜨려줘요. 이 보시다시피 원 내에서 쓸 수 있는 규모의 장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밀링기들에 비해서 훨씬 정밀도가 높은 메탈 밀링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회사들이 픽스처 제작할 때도 이런 터닝 센터를 이용을 합니다. 자,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이렇게 기공소에서 밀링 머신을 사용해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마 사축 장비인 것 같은데요. 요걸로 안 돌아가니까 사축 장비 맞는 것 같네요. 이게 환봉인데요. 여기도 환봉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헥스가 있거든요. 헥스가 있는데 여기는 헥스가 아닌 부분이 잡혀 있고 여기는 헥스도 잡혀 있고 여기도 잡혀 있네요. 요거를 역방향으로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요거를 정방향으로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밀링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바꿨는데요. 물이 나오니까 당연히 습식 밀링이고 아까 사축이라 얘기를 했었죠. 그라인딩이 아닌 밀링이고 쭉쭉 넘어가면은 여기 하나 밀링이 끝났네요. 자, 이거 조금 확대가 돼서 보여지면은 네, 이 장면이 좋네요. 아까 여기 헥스 부분과 요 위에 부분이 동시에 잡혀 있었던 부분은 밀링한 결과가 요렇게 딱 어버트먼트가 여기에 헥스 부분에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헥스 부분은 고정이 안 돼 있고 여기 위에 밀링이 됐는데 커넥터가 남아 있습니다. 자, 동영상의 중간이라 화질이 좀 안 좋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커넥터가 생겼으면은 이거를 잘라내고 폴리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디자인한 STL 파일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동시 제작하면은 적합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렇게 깎으면은 왠지 동시에 제작해도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몇 번 해봤는데도 요렇게 해서 동시 제작해보니까 그렇게 좀 잘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이런 밀링 머신의 품질이 좋아지면은 언젠가는 이런 걸로도 그 동시 제작했을 때 적합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현재 완전한 모델 프리로 커스텀과 지르코니아를 한 번에 같이 동시에 제작해서 딜리버리를 하려면 커스텀의 STL 파일은 회사 이름이 노출돼서 좀 그런데요. 이렇게 그 레이스 가공, 그 터닝 센터 가공을 하는 이 업체에 보내서 만들어 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지르코니아는 원내에서 만들어서 각각 만들어서 입안에 넣어주는 이런 방식의 그 기공이 현실적입니다. 이 회사는 커스텀 어버트먼트 디자인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요. STL 파일을 받아서 밀링만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스캔하면 수요일에 딜리버리를 합니다. 이 오스템을 비롯한 임플란트 회사에서도 이런 머신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퀄리티의 어버트먼트 제작이 가능할 텐데요. 오스템도 이런 트루 어버트먼트처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언뜻 듣긴 했는데 뭔지 할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건 밀링 후처리 과정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삽입했습니다. 이거 뭐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건 네스팅대로 깎여서 나오면 이렇게 커넥터가 있죠. 이 커넥터를 잘라내야 됩니다. 당연히 커넥터를 잘라내고 나면은 조금 다듬어야 되겠죠. 이걸 라바 에스테틱이라는 거라서 뭐 컬러링을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조금 그 생동감이나 환자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기 치경부에 조금 진한 색의 컬러링을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신터링 되기 전에 이런 물감을 발라서 여기에 침투시켜서 그 색깔을 만드는 걸 컬러링이라고 하고요. 신터링 다 된 다음에 표면에 하는 걸로 스테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 교환면 쪽에 약간 어두운 색깔, 에나멜 색깔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회색, 그레이 컬러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루브 쪽에 조금 진하게 이렇게 컬러링을 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컬러링 다 한 거를 건조를 적당히 시키고 이렇게 이 컬러링 한 거네요. 이 컬러링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하는 겁니다. 여기 신터링 구슬, 신터링 비드인데요. 일단 여기다 놓고 여기에 뭐 4시간 반인가를 이렇게 신터링을 합니다. 하고 나면은 30% 정도 축소가 돼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위에다가 스테이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공사 선생님 손인데요. 여기 손톱을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서비칼 쪽에 조금 어둡게 이렇게 그 스테이닝을 하고 있고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하는 건데 교환면 쪽에는 아까는 회색 그레이를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스테이닝 그 피그멘트들입니다. 교환면 쪽에는 에나멜의 컬러를 표현하고자 입안에서 어둡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레이 그 푸른색 컬러, 여기 위에 있는 에나멜 오팔, 오션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여기 그루브에다가 이런 색깔 또 좀 넣겠죠. 뭐 아예 진한 색깔을 뭐 테라 이런 진한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글레이징을 스테이닝하고 글레이징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보는 지르코니아가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지금까지 절삭 가공을
절삭 가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후처리까지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이제 절삭 가공이 아니라 뭐 말을 하자면 부가 가공이 되겠죠. 부가 가공이 될 것이고, 이 3D 프린터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워낙에 죄송합니다. 발전 속도가 빨라서 살려면 600에서 900만원 사이 정도 사고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D 프린트의 활용도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저는 거의 서지컬 가이드만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임시치아 제작에 있어서 이 PMMA를 밀링 머신으로 만들면은 제 경험으로는 지르코니아 밀링처럼 일정한 결과를 뽑기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PMMA의 표면 경도가 신터링 안 된 프리신터드 지르코니아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밀링기에 무리가 가는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링의 특성상 캠 소프트웨어에서 툴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 계산도 안 되거든요. 캠 소프트웨어에서 계산 에러가 생기기도 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임시치아 제작이 아니면은 이런 레진 계열의 제작이 밀링에서 프린팅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결국에는 세라믹이나 지르코니아, 메탈도 3D 프린팅으로 대체될지도 모르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저도 잘 모르지만 여기 FDM은 멜팅 프로세스, 녹이는 프로세스, 레진을 녹이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SLA와 DLP는 리퀴드 레진을 큐어링 하는 프로세스라고, 요거는 Selective Laser 신터링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이 FDM 방식을 간단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거는 SLA 방식입니다. 레이저로 한층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층 한층을 올리고 위해서 큐어링을 하고 있죠. Right, exactly. And what you're seeing right now is it's draw.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수조잖아요. 이 레진 수조에, 레진이니까 수조라 하면 안 되겠네. 레진조로 해야 되겠네. 하여튼 여기 이거에다가 여기 리퀴드 레진을 깔아놓고 밑에서 뭔가로 큐어링을 시키는데, 여기처럼 여기 이렇게 레이저로 하나하나 그리는 것이 SLA 방식이고, 이렇게 DLP 프로젝트 아시죠? 여러분 화면을 이렇게 쏘는 건데요. 이렇게 쏴서 한 번에 착 큐어링 시키는 걸 DLP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쫙 쏘기 때문에 DLP가 당연히 훨씬 더 빠르고요. 이 두 방식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정밀하다 비교하는 건 이번 발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출력물에 있어서는 이 SLA와 DLP의 느낌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벡터 그래픽과 레스터 그래픽의 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어렵죠. 이렇게 붓으로 그린 것과 도트로 찍은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SLA 방식, 붓으로 그리듯이 레이저로 그리는 것과 이렇게 화면에 한번 이렇게 픽셀을 쏴주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림의 출처는 이쪽입니다. 이 SLA 방식은 레이저 붓으로 그린 것을 한층 한층 올리는 거라서 그 한층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끈하고요. 그 층 사이에 이렇게 나이테 같은 것들이 있는 데 비해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도 지금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좀 매끈해 보이지만 나이테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DLP 방식은 이 픽셀로 이루어진 그림을 한층 한층씩 쌓은 거라서 아래 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도트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특성일 뿐이지 뭐가 더 정밀하다거나 또는 임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지만, 여러분들 같은 해상도 모니터라도 모니터가 작으면은, 화면이 작으면은 도트가 안 보이고 해상도가 높아 보이듯이 이 DLP 프린터는 이 출력 필드의 크기를 늘리게 되면 해상도가 낮아지고 좁히면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SLA 방식, 이 DLP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SLA 방식은 레이저로 선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어서 필드의 크기가 매우 큰 편입니다. 폼2가 그렇죠. 이 산업용 SLA 장비는 필드가 1m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결과물이 임상적으로 비슷한 퀄리티라고 했을 때 속도면에서 DLP가 훨씬 빠르니까 치과형으로 DLP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들의 출처는 여기고요. 두 곳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설명드리면 이거는 SLS예요. 아까는 여기 리퀴드 레진 수조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파우더가 들어있습니다. 파우더. 가루로 재료가 뿌려져 있고 레이저를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신터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한층 한층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 가루를 나일론이나 플라스틱, 유리, 세라믹, 메탈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영문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말입니다. 밀링을 하든지 3D 프린팅을 하든지 간에 밀링하면 아까 네스팅하고 나면 커넥터 생겼잖아요. 요런 서포터나 스프루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SLS 방식은 서포트가 생기지 않아서 재료의 낭비가 적다고 합니다. 이건 3D 프린터를 임상에 활용한 예들입니다. 아까 밀링은 툴이 직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작이 어려운 형상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3D 프린팅은 밀링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레진 계열의 제작은 결국 3D 프린팅으로 대체될 것 같다 그랬고 세라믹이나 지르코니아, 메탈도 언젠가는 3D 프린팅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 덕후질을 좀 해보자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 밀레니엄 펠콘 STL 파일인데 요 조종석 안에 보면은 여기 의자가 있죠? 이거 프린팅을 하면은 요 안에 의자가 나와 있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밀링으로는 절대 못 만들죠. 요건 3D 프린터로 출력한 교정 장치들인데요. 요거는 요즘 많이 하는 엘르메트릭스인데요. 인다이렉트 본딩용 트레이를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거고, 요거는 뭐 D모사의 올소넵인데요. 이 브라켓 자체를 레진으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지 그대로 붙이고 나서 요걸 탁 끊어서 떼버립니다. 자, 지금부터 임상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11번 엔도 해가지고 크라운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옆에 치아를 이렇게 뿅 카피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쓰렉에서는 바이오 카피라 부르는 것 같던데요. 3쉐입에서는 미러링 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통지르코니아예요. 뭐 밀덕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카타나 STML 블럭을 사용했고요. 이 환자의 절단부 쇠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하지는 못했는데 환자가 만족하셔서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심미에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형태가 자연스러우니까 상당히 생동감이 있었다고 뭐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보시다시피 이 원내 지르코니아 제작이 편하게 해준 또 하나의 요소가 이 프리쉐이디드 여기 지르코니아입니다. 여기 위에 요거는요 기공소에서 만들어준 일반 뭐 루젠이었던가요? 하여튼 블럭인데요. 이 컬러링이 조금 그 얕게 됐는지 교합 조정하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거 제가 만든 요런 것들 여기 이거 카탄하고 요것도 요거 카탄하고 요거는 라바인데요. 얘네들은 교합 조정을 하고 났는데도 쉐이드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이 지르코니아를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려 하면 이런 레벨로 컬러링을 해야 되는데 뭐 빡세게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까도 보셨다시피 컬러링이 깊이 안 되면 교합 조정하면 색도 날아가고요. 그래서 좀 손이 덜 가고도 적당한 신비성을 내기 위해서 이런 프리쉐이디드 지르코니아 블록을 사용합니다. 현재 제가 쓰는 98파의 지르코니아 디스크는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카타나 한 종류 더 쓰긴 하는데요. 이 구치부 브릿지나 크라운 두께가 얇은 쪽에는 여러분이 3Y TGP 들어보셨죠? (3Y)TGP인 여기 그 라바 플러스를 사용하고요.
요런 그 투명도 높은 이 블록들은 이 3몰 이상, 그러니까 아니죠, 4몰 이상의 이트리아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4Y TGP가 될 수도 있고요, 5Y가 될 수도 있겠죠. 요런 지르코니아들은 요 이트리아 Y 함량이 높아서 투명도가 높은 대신에 트랜스포메이션 터프닝 현상이 없어서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디 쉐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위치별로 이렇게 투명도가 다릅니다. 요 라바는 그 3개층으로 되어 있고요, 카타나는 4개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라바 에스테틱과 여기 카타나 STML을 씁니다. 두 개 써보면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카타나가 조금 더 투명감이 좀 더 있어서 자연치에는 주로 카타나를 쓰고 있고, 임플란트에는 라바 에스테틱을 쓰고 있습니다. 요건 사족인데요, 이런 디스크 팔 때 T당 얼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뭐 저는 그것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98파이라 그랬잖아요. 얘네 지름이 98mm란 건데 이게 윌랜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규격인 것 같은데요, 지름이 98인데 T당 얼마다, 그 말은 1mm당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좀 요거는 그러면 18T가 되니까 요 놈이 만약에 T당 2만원이었다 그러면은 여기 2 곱하기 18이니까 요것이 디스크 한 장에 36만원이 되는 거죠. 요는 라바 에스테틱을 여기 3M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요, 이 3M에 의하면 컬러링, 스테이닝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글레이징만 해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되긴 하는데 이 라바는 실제 만들어 보면 이 가로줄이 조금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안 어울리는 사람은 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걸 많이 쓰고 이런 걸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이런 투명도 높은 지르코니아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조사들이 권하는 두께, 권장을 굉장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 이 논문에 보면 최신 지르코니아들의 성질을 잘 요약해 놓았네요. 보면은 이 카타나 STML 있고 제가 쓰는 라바 에스테틱이 있네요. 이게 아까 굴곡 강도가 대략 750 정도였고 이게 800 정도였는데 얘가 좀 더 투명도가 높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단단하고 하니까 이게 4Y TGP고 이게 5Y인가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보면은 요것이 4Y고 요것이 5Y네요. 참 어렵습니다. 이 논문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3번 엔도 해가지고 여기 이 컬러링 스테이닝 조금 한 라바 통지르코니아입니다. 이 스테이닝 한 거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뭔가 피그멘트의 느낌이 조금 있긴 해요. 컬러링은 안 그런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요거네요. 요거 24번 얘가 이 이게 그 통지르코니아인데 꽤 보기가 좋죠. 색깔도 뭐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지만, 자, 임플란트 브릿지에서도 요즘엔 제가 좀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제작을 한 거고요. 어버트먼트랑 이 브릿지랑 이 두께도 두께지만 이 커넥터를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요 가운데 몇 제곱밀리미터다 하는 그런 그 수치가 나오는데요. 하필 없네요. 그리고 그 분당서울대 이양진 교수님이 푸드 리텐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커넥터의 형태가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단계에서 커넥터의 형태를 아주 자연스럽게 부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아까 그 디자인으로 모델 없이 만든 임플란트 브릿지입니다. 당연히 이 지르코니아는 우리 기공실에서 만들었고 이건 트루 어버트먼트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조금 사진을 잘못 찍어서 갭이 있지만 실제 딜리버리 하면 전혀 갭이 없어요. 이 사진 다시 찍으려 했는데 환자는 이미 간 뒤라서 못 찍었네요. 어쨌든 싱글도 아닌 브릿지도 모델 프리에 원 스텝으로 잘 맞습니다. 요런 커넥터 사이즈나 두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잘 지켜주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제가 아까 라바 특유의 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좀 보이죠? 여기 가로선들이. 그리고 요 스테이닝 한 거 조금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템포라리 제작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요즘에 템포라리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요즘에 직원들한테 템포라리 깎으라고 하지도 않고요. 거의 대부분 스캔해서 밀링합니다.
스캔하고 디자인해서 밀링까지 하면 2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싱글에. 물론 시간이 확 덜 걸릴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적게 걸릴 수도 있어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을 떠나서 퀄리티 자체는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보시면은 이게 CLP 한 자국인데요. 이렇게 CLP에서 이렇게 잇몸을 내리면은 이게 템포라리가 별로라면 치은염이 되게 심해지고 CLP를 해도 잇몸이 도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템포라리를 밀링해서 넣어주니까 마진이 이렇게 깊은데 잇몸이 아주 잘 치유가 돼 있죠. 이런 거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진지바 몰딩 뭐 이런 거 하기도 좋겠죠. 그리고 또 뭐 이게 엔도덴치 하면은 지르코니아 이거 스캔하면 지르코니아 그 다음날에 나오기 때문에 뭐 엔도덴치아는 그냥 템포라리 안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자, 파트 2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시간 파트 3에는 인하우스 서지컬 가이드와 그 마무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늦은 시간 아닌가요? 그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파트 3에서 뵙겠습니다.